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건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 의존적인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활동들의 총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특정 목표를 취하기 위한 활동들의 집합체로서, 특히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적인 활동으로,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적인 활동이다 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행동의 활동들의 연속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되었든 서비스 이용자가 되었든 여러분이 만나는 그러니까 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조직의 특정한 목적이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 조직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실천 지침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들이 있는데요.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 의존적인 활동이다라고 규정한 학자가 요크라는 학자이고요. 그리고 스미스라는 학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인 활동이다. 계속 조직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계획적인 활동들을 의미한다라고 스미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라프와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합체, 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화된 활동의 체계, 즉 대상,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다양한 개입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같은 경우는 황성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원과 기술이 투입되어 일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직의 계획적인 활동 체계를 말한다. 정무성과 정진모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내용의 선정과 조직, 활동 목표 체계, 시설, 자원, 지원 체계, 기간 등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여기 좀 더 나가면 계획만이 아니라 계획에서 실행, 그리고 평가까지 포함되는 부분들이라고 확장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 조직에서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집합제로 규정하고 있고요. 우성명이라는 분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달성해야 할 목적과 목표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동원할 조직체계 및 자원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활동 단계별로 진행하고 이를 의도한 바를 그러니까 목표적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을 요약해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된 활동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도구로서 일종의 서비스 실천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시면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적인 활동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부분을 머리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하나에 압축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이다. 그게 좀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서비스로, 그러니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사회복지 실천과의 관계를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구체적인 실행 도구로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을 위한 실천적인 접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목표지향적이다 라는 부분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욕구 충족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다양한 욕구에 대한 해결,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모아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실전의 핵심 도구로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조직적인 활동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짤 때도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한 학기를 마칠 때쯤 돼서 계획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계획서 안에도 책임성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성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 혹은 조직이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했는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요구, 증명을 해야 되는 책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책임성이 추구는 이용자 그리고 그의 가족, 국민들에게 신뢰를 가져오게 해야 된다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기관들은 조직의 특성상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사회복지 시설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모금기관이 되었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치명적으로 그러니까 모금이 줄어든다든지 후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정작 사고 친 기관들은 별 영향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기관들이 타격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저희도 예전에 그 인천 모금회인가요? 인천 모금회에서 나중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언론상에 직원들이 후원금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었지만 이제 언론을 한번 타버리니까 그의 모금액에 있어서 모금회가 모금하는 모금액에 엄청난 타격을 줬고 모금에만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회복지시설 저희 기관도 많은 부분이 후원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정작 인천 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모금률이 100%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조직의 특성상 외부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아까 이야기했고 서구 선진 국가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책임성 위기가 제기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비용 증가, 자연 증가분이 계속 그러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됐든 시설이 됐든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되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담겨 있는 거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을 의식하여 사회복지비 삭감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복지기관들로부터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하면서 정액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고 사회복지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 국민, 후원자,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복지기관들은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높이도록 요구받게 되고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발 그러니까 그 투명성에 대한 것들 만들어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성과가 어땠다, 재정은 어떻게 사용했다, 그리고 시작할 때도 요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계획도 내고 실행 과정에서의 부분에서 오차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 그리고 절약하는 부분들도 절감하는 부분들도 담고 최종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회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로 기존 사회복지기관들이 비효과적인 형태에 대한 문제제기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몰려드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의 상황은 이용자들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IMF 이후 사회복지계는 제도화된 사회복지기관 밖의 종교기관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 조직들의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 좀 화두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종교기관들이 아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한쪽을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아니면 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야 경쟁 관계의 우위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지만 반면에 제한된 예산과 대상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기존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의 형태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사례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 돌봄을 하고 있는 여러 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게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는데 유형 지역아동센터가 가졌던 이제 안타까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몰려든다는 낙인 효과 때문에 거기를 좀 보내기 꺼려하는 맞벌이 가정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그와 유사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하죠.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돌봄 이렇게 관련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우처 비슷하게 그런 거 있고 교육부에서 했던 늘봄학교 최근에 대표적인 부분이죠. 방과후 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마을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 무시하고 학교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늘봄학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이들은 한정돼 있는데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이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경향으로 인해서 민간 위탁이 늘어나는 요인이 되었고, 위탁 기능을 받은 법인들은 사업 방향의 결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보다는 정부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형태가 타율적이고 정부 의존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민간 사회복지 시설들의 경우에 재정 규모가 영세함으로 인해서 사업 간의 중복, 경합 등으로 인하고 이런 것들 문제가 발생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사례 관리를 했을 때 A라는 어르신이 있고 B라는 어르신이 있는데, 그리고 1이라는 기관, 2라는 기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사례 관리도 경쟁이 되다 보니까 A라는 어르신과 B라는 어르신이 두 기관에 다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오픈을 안 하는 거죠. 그 내용이. 그렇게 되면 시설에 A라는 기관에서 1이라는 그 기관에서 A라는 직원 어르신한테 또 지원해야 되고 B라는 어르신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한 이 풍족해지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는 반면에 또 A라는 기관 혼란이 있죠. A라는 어르신이 그러니까 1이라는 기관에만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A라는 기관에 지원하는 기업들이 쌀만 후원했어요. 그렇게 되면 A라는 어르신은 집에 쌀이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이고, B라는 어르신은 관리를 안 받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효율적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공동 사례 관리 뭐 이런 형태의 역할들을 하면서 이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이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 비체계적이고 저효율적인 형태를 낳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 이러한 행정 형태로 인한 민간 사회복지관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 요구에 대해 전문적이고 자율적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는 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게 됐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책임성을 입증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이 최소 3년에 한 번 이상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히 평가를 통해 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강조하는 추세대로 가고 있죠. 이게 나 좀 이따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사들로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져 전문가적 성취와 자율성 추구 그리고 정책 결정에 참여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이 예산 지원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지역아동센터의 평가위원으로서 평가를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안 그런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평가는 평가고 지원은 지원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조금씩 진행되다 보니까 평가의 내용 안에 어떻게 되냐면 시설 운영에 있어서 최소 2년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라.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어느 수준 이상의 운영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평가에 통과가 되면 운영비를 지원할게. 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간 거죠. 이것만 하면 또 그래도 이제 견딜만 했는데 좀 더 달라지기 시작한 게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았을 때 재정 지원을 줄이고 그게 심해졌을 때는 재정을 2년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명시화되기 시작합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돈을 더 주겠다가 아니라 평가 기간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우수를 받으면 뭐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내려오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뭐 숫자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책임성에 대한 요구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복지의 효과성, 효율성을 정대시키는 방법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들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승인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 성과를 통해 노력하는 태도가 책임성을 세분화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적에 있어서도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진행했다. 당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이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고 목표가 목적에 대한 부분에서 목표가 뭐고 이 목표가 어떻게 달성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달성이 잘 됐다 못 됐다의 문제가 아닌 거죠. 계획을 세웠는데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계획에 그러니까 안 됐던 원인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세분화해 보면 크게 적용 범위에서의 책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화적 책임성, 그리고 재정적인 책임성, 이어서 법적인 책임성, 전문가 책임성,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프로그램 참여자의 책임성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의 책임성을 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대상으로 규정된 적합한 대상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을 때 저소득층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빈곤 가정의 가족 기능을 향상을 위한 캠프에 비빈곤 가정의 참여는 적합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가 지역의 아동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기관이라고 아동복지법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데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가는 기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리는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 낙인 효과가 생기고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한다. 특히나 이제 지역 조금 큰 기관의 이제 기관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차, 지역 아동센터 돼 있는 차를 안 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지역 아동센터 다닌다가 아니라 학원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문화적 책임성입니다. 프로그램 담당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부분이고 클라이언트의 인종, 사회계층, 종교, 출신 지역, 성적 지형 등의 측면에서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사회적 차별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최근에 그러니까 시설들 복지를 하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한테 가장 화두가 인권입니다. 시설이나 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 제기가 많아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화적 책임성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감수성, 얼마나 예민한가, 인권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적 책임성입니다. 재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예산은 편성할 때에도 필요 없는 지출을 하지 않도록 짤 것이 필요하다. 사업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예산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출된 세부 내역들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결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회복지 재무회계,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 법인의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법보에 의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까 세워야 됐는데요. 회계연도 마감 5일 전까지. 그러면 12월 25일, 뭐 6일까지인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까지 제출을 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그 회계연도가 끝났을 난 뒤 3월 31일까지 결산 보고를 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에 결산을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 1년을 살아오면서 예산을 그러니까 변경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추경을 하게 되고 결산할 때는 후원금에 대한 사용 내역까지 같이 보고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책임성 부분인데요. 프로그램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참여의 의견 수렴 및 피드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욕구를 얼마나 반영해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느냐.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장애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법적 책임성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법률에 의한 요구를 지켜야 합니다. 즉 건전하고 안전해야 하며 심신을 해치지 않고 개인의 비밀 보장을 지켜야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 폭력적이거나 지나친 경쟁심을 부추기는 경우 법적 책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담당 직원은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앞에 사회복지사들의 고민이 아니죠. 사회복지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인권이었다면 좀 더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많은 기관들이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어요. 회원가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해킹의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조금 그러니까 좀 보안의 책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입에 대한 개인정보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죠. 저희 기간 또한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고민했었지만 보다는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그리고 예전에는 사진이 올라가긴 했는데 요새는 사진을 소식지 만들 때도 사진을 얼굴을 지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 그리고 다음은 전문가의 책임성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등과 같은 전문적인 윤리와 자격 인정에 필요한 규정들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될 거다. 아닙니다. 그 윤리 규정에 대한 부분을 항시 읽으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근무하게 되면 보수 교육을 1년에 8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 이 윤리 규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